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첼시가 홈에서 풀럼을 잡으며 2020년 이후 홈에서 첫 4연승을 거뒀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 첼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부 리그에게도 패배했던 첼시가 오늘 경기는 어떻게 풀럼을 잡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인업은 첼시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갤러거, 엔조는 오늘 자신의 자리에 배치했고 파머와 기스토의 오른쪽 라인이 힘을 내줘야 했습니다. 올 시즌 첼시가 보여주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큰 부분이 바로 골 결정력입니다. 특히 이런 밀집 수비를 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죠. 하지만 전반전엔 꽤 공간을 쪼개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몸이 열려있는 엔조가 파머에게 공을 줍니다. 파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갤러거에게 사이 공간에 공을 넣어줍니다. 순간적으로 3명의 선수가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3대2 수적 우위가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갤러거는 여기서 슈팅을 하지만 아쉽게 하늘로 떠버립니다. 물론 득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밀집 수비에 수비 라인 사이에 공을 넣어서 플레이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반복되면 수비에 균열이 생기니까요. 첼시의 파머는 아무래도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메이커형 윙어다 보니까 중앙 쪽에 개입시키고 기스토를 넓게 위치시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오히려 박스 안쪽에 배치하고 엔조를 바깥쪽에 벌려놓고 양쪽 사이드를 넓게 썼죠. 이 배치로 인해 첼시는 중앙 쪽에 공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스토나 엔조를 따라 나온 수비수들 때문에 중앙 쪽 공간이 더 넓어지죠. 안 따라 나와도 엔조와 기스토에게 공을 돌리며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죠. 만약에 한쪽에 몰렸을 때 반대 전환까지 하면서 나온다면 베스트고요.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넓게 벌려있는 엔조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엔조와 기스토를 둘 다 넓게 쓰다 보니 플럼 선수들이 공 쪽에 몰릴 때 반대편의 선수는 프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엔조가 반대편 기스토에게 좋은 킥을 넣어줍니다. 이건 역시 엔조가 3선에 배치되니까 나오는 좋은 장면입니다. 반면에 플럼은 왼쪽 공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빈슨이 공을 가지면 윌리안이 돌아주고 윌리안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로빈슨이 돌아주면서 측면 쪽에서 계속 공격을 만들어 봅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로빈슨이 공을 잡고 있을 때 윌리안이 로빈슨의 고립을 막기 위해 크게 돌아줍니다. 로빈슨이 뛰어가는 윌리안에게 공을 내줍니다. 로빈슨은 공을 받고 다시 안쪽으로 뛰고 아까 공을 받았던 윌리안이 로빈슨에게 다시 내줍니다. 로빈슨은 이 공을 결국 코너킥까지 만듭니다. 이래서 첼시의 파머, 기스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파머와 기스토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플럼의 왼쪽 듀오를 얼마나 눌러놓는지가 공수 양면에서 중요하니까요. 이후 특별하게 눈에 띄는 움직임 없이 전반 추가 시간까지 온 양팀입니다. 하지만 전반이 끝나기 전에 좋은 장면을 맞는 첼시입니다. 기스토가 언더래핑 해주면서 윌리안을 끌고 가줍니다. 파머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파머는 그 공간으로 공을 끌고 들어갑니다. 슈팅 범위 안에 들어온 파머에게 수비수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팅하는 척 큰 스윙을 가져가면서 스털링에게 공을 내줍니다. 스털링이 여기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크게 꺾으며 수비발에 걸립니다. 결국 PK를 얻게 되고 파머가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앞서가는 첼시입니다. 파머는 안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윙어입니다. 이런 윙어는 이렇게 풀백에 보조 움직임을 투자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첼시가 해줘야 하는 오른쪽 라인에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후반이 되면서 첼시는 기스토의 오버래핑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풀럼의 안토니 로빈슨이 상당히 공격적인 풀백이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기회가 꽤 많이 생기는 첼시였습니다. 파머가 기스토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기스토가 스털링을 보고 안쪽으로 바로 크로스를 넣어주지만 토신의 커버가 좋았습니다. 기스토의 오버래핑이 살아나니 플럼의 왼쪽 풀백 로빈슨이 계속 내려오면서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 오버래핑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플럼의 왼쪽 공격이 죽기 시작합니다. 수비 상황에선 갤러거가 계속 팔리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팔리냐가 플럼 빌드업에선 중추적인 역할이죠. 하지만 갤러거가 계속 붙어준 덕분에 팔리냐가 공을 잡지 못하고 자꾸 공이 겉도는 플럼입니다. 갤러거가 공이 뒤로 가니까 압박을 더 앞쪽에 진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칸 정도 올라오면서 손가락으로 팔리냐를 가리키면서 엔조에게 자기 대신 붙어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엔조는 갤러거 대신 팔리냐에게 붙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2선에서의 갤러거의 장점인데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갤러거가 없을 땐 티가 나죠. 차근차근 앞방 라인을 올려서 플럼을 밀어내는 갤러거입니다.
첼시는 파머를 제로톱으로 바꾸고 마두에케를 오른쪽 윙에 배치하면서 오른쪽 라인에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머가 상대 센터백들과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이언츠의 파머의 경기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마두에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오른쪽에서 많은 공격이 나오는 첼시입니다. 보통의 왼발잡이 윙어들은 왼발 의존도가 높아서 왼발 쪽인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많은데 마두에케는 오른발도 꽤 잘 쓰는 편이라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그냥 그 공간 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지금도 굳이 왼발 쪽이 아닌 안쪽으로 쭉 치고 들어갑니다. 마두에케가 만들어낸 컷백이 튕겨나와서 코릴에게 향하고 코릴이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가 보지만 하필 약발로 슈팅을 하게 됩니다. 공은 하늘 위로 떴지만 오른쪽에서 계속 좋은 장면이 나오는 첼시입니다. 로빈슨이 아까부터 계속 공수 양면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이 빠져있던 게 눈에 보였고 덕분에 마두에케는 자신감 있게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합니다. 헛다리로 로빈슨의 밸런스를 좌우로 마구 흔듭니다. 마두에케가 또다시 안쪽으로 드리블 칩니다. 계속 위험지역 안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두에케 컷백을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이 멀리 가지 않았고 갤러거가 이 세컨볼을 발 바깥쪽으로 기가 막히게 슈팅하지만 골대에 맞습니다. 이번 시즌 수비적인 기여나 활동량은 좋지만 아쉽게도 리그에서 계속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갤러거입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종료되며 첼시가 홈 4연승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경기 물론 골을 넣은 파머도 잘했지만 페트로비치의 선방이 정말 컸다고 봅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선방을 잘해주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군더더기 없이 위험한 상황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첼시는 경기 내용에서 확실하게 변화는 없었지만 엔조를 3선, 갤러거를 2선에 놓았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라인을 풀백인 귀스토까지 사용해 지속적으로 노려서 로빈슨의 체력을 갉아먹고 마두에케를 투입해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찬스를 계속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골 결정력입니다. 기대 득점값이 2가 넘었는데 한 골 정도 더 못 넣은 건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첼시는 홈 4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다른 팀보다 경기 수는 많지만 리그 8위에 위치했습니다. 첼시는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자 8만 달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